마침내 일론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그런데 가격을 한번 보시죠. 월 이용료 87,000원, 여기에 안테나 같은 초기 장비 설치비가 무려 55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르고 가장 촘촘하게 깔린 나라, 바로 대한민국에서 과연 누가 이 비싼 돈을 내고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통신시장의 거대한 변화, 아니 산업 지형도의 지각 변동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을 숫자로 한번 살펴보죠. 데이터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평균 유선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3만 원대 요금이면 500mbps급, 4만 원대면 1GBps급 초고속 인터넷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나라죠.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전국 90% 이상을 커버하는 5G, 망 덕분에 어디서든 끊김없는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장에 스페이스X는 기존 서비스보다 최소 2배에서 3배는 비싼 가격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쌀이 넘쳐나는 나라에 훨씬 비싼 수입 쌀을 팔러 온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하실 겁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이나 서해의 외딴 섬처럼 광케이블이 닿지 않는 통신 음영 지역을 위한 서비스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스타링크는 이런 곳에 사는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스타링크가 대한민국에서 그리려는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정말 그 정도의 틈새 시장만 노렸다면 수천억 원을 들여 한국 법인을 세우고 정부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스타링크의 진짜 목표 고객은 일반 소비자가 아닙니다. 스페이스X가 겨냥하는 진짜 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B2B, 즉 기업과 정부 시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링크는 KT나 SK텔레콤, LG U+와 여러분의 집 거실에서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들의 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땅 위의 인터넷이 아니라 지금까지 통신의 거대한 사각지대였던 곳, 기존 통신사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적 공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 고객은 바로 망망대해 위를 떠다니는 수만 척의 선박들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컨테이너선과 원양어선 말이죠. 두 번째 목표 고객은 지상 10km 상공을 나는 비행기들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답답하게 느꼈던, 느리고 비싸기만 했던 기내 와이파이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상의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재난 상황이나 국가 안보가 걸린 비상사태입니다. 지진이나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비상통신망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과 핵심 기업들이 바로 그들의 고객입니다. 87,000원. 이 가격표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용 인터넷 요금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과 안보의 문법 자체를 바꿀 새로운 인프라의 입장권 가격인 셈입니다. 스타링크는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하늘의 새로운 길을 내는 인프라 사업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위에서, 하늘 위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재난의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스타링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 거대한 수요의 실체를 직접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링크가 노리는 진짜 고객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 바로 그곳들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망망대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대한 컨테이너선이나 원양어선이 어떻게 인터넷을 쓰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지구로부터 무려 36,000km 떨어진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빛의 속도로 통신을 해도 신호가 오가는 데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화상회의를 할 때 목소리가 뚝뚝 끊기는 것과 같은 지연 현상이 발생합니다. 속도는 또 어떻고요? 수백, 수천만 원의 월 이용료를 내면서도 우리가 10년 전에 쓰던 3G보다도 못한 고작 1에서 2mbps 수준의 속도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좁고 구불구불한 국도 하나만 있어서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도 시속 20km로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타링크가 등장한 겁니다. 550km 상공의 저궤도에 수천 개의 위성을 촘촘히 깔아서 바다 한가운데서도 100mbps가 넘는 거의 광랜에 가까운 속도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국도를 고속도로로 바꾼 수준이 아니라 KTX를 넘어 순간이동 기술이 나타난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이게 해운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스마트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국내 대표 해운사인 페노션은 이미 스타링크를 도입해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를 점검하고 가장 효율적인 항로를 분석해서 유류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선박 운영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유류비인데 여기서 단 몇 퍼센트만 절감해도 연간 수십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는 선원 복지 문제입니다. 몇 달씩 가족과 떨어져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에게 가장 힘든 건 바로 고립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끊김없이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고 넷플릭스를 보고 온라인 게임까지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의를 넘어 선원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이직률을 낮추는 핵심적인 복지 혜택이 됩니다. 월 87,000원이라는 비용이 수십억 원의 비용 절감과 핵심 인력 유지라는 가치에 비하면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자, 다음은 하늘로 가보겠습니다. 상공 10km 위를 나는 비행기 아닙니다. 해외여행 갈 때 기내 와이파이 한 번쯤 써보셨죠? 비싼 돈을 내도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보내기 힘든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속 900km로 나는 비행기에서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는 이 문제 역시 풀어냈습니다. 실제로 하와이안 항공, 카타르 항공 같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이미 스타링크를 도입했고 비행기 한 대당 최대 350mbps의 속도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모든 승객이 동시에 유튜브를 봐도 끊김이 없는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항공사는 스타링크 와이파이가 됩니다 라는 문구가 항공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상의 통신망이 모두 무너진 상황, 즉 재난과 국방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가 스타링크를 설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에서 통신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이 왜 위성 인터넷을 필요로 할까요? 정답은 생존성 때문입니다. 만약 화재나 지진 혹은 테러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건물 지하에 있는 통신 시설이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롯데월드타워 전체는 외부와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떠있는 스타링크는 지상의 재난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스타링크는 롯데월드타워에게 수만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비상통신망, 즉 보험인 셈입니다. 이 개념을 국가 단위로 확장하면 그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전쟁 초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통신시설을 집중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통신이 끊기면은 군대는 눈과 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바로 그때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단말기 수만 대를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걸로 드론을 조종하고 포격 좌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전세를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타링크가 국가의 운명을 바꾼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상 통신망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에게 스타링크는 단순한 통신 서비스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바다와 상공,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대한 시장은 스타링크에게 수십, 수백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회의 땅입니다. 일반 소비자 시장은 이 거대한 B2B 시장을 위한 테스트베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을 가진 스페이스X가 혼자서 이 모든 과실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지구 저편에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머스크를 향한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패권을 둘러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바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자리를 놓고 머스크와 평생의 라이벌 관계를 이어온 바로 그 사람이죠. 그의 야심작이 바로 카이퍼 프로젝트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규모를 숫자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존은 이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금만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웬만한 국가의 1년치 R&D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9년까지 총 3,236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스타링크와 정면 대결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AWS입니다. AWS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위성 인터넷은 결국 하늘의 위성과 땅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카이퍼 프로젝트는 아마존이 이미 구축해놓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경쟁자들은 이제 막 땅을 파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마존은 이미 완성된 100층짜리 빌딩 옥상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너지는 스타링크조차 따라하기 힘든 아마존만의 강력한 해자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움직임은 매우 빠릅니다. 이미 2023년에 시험 위성 2개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심지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카이퍼 시스템즈 코리아라는 법인 설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머스크의 바로 턱밑까지 추격해온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추격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원웹입니다. 원웹은 스타링크나 카이퍼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 아주 흥미로운 플레이어입니다. 원웹은 한때 파산 위기까지 몰렸었지만 영국 정부와 인도의 통신 대기업 바르티 글로벌,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의 한화 시스템이 투자에 참여하면서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웹의 주주 구성을 보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연합체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특정 국가나 기업이 하늘의 통신망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죠. 전략도 다릅니다. 스타링크가 일반 소비자와 기업 시장을 모두 공략하는 백화점이라면 원웹은 처음부터 B2B, 즉 기업과 정부 시장만 집중적으로 노리는 전문 매장 전략을 택했습니다. 항공, 해상, 그리고 각국 정부 기관에 특화된 맞춤형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이미 약 650개의 위성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타링크와는 다른 궤도와 주파수를 사용해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지금 하늘에는 3개의 거대한 세력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첫째, 6,000개가 넘는 위성으로 시장을 선점한 위나라의 조조 스페이스 X. 둘째, 막대한 자본력과 AWS라는 강력한 기반을 가진 총나라의 유비 아마존 카이퍼. 셋째, 영국 정부와 한화 시스템 등 국제적 연합을 통해 B2B 시장을 파고드는 오나라의 손권, 원웹. 이 경쟁은 단순히 기업 간의 점유율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새로운 인프라, 즉 하늘길의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통신망을 지배하는 자가 데이터와 정보를 통제하고 미래 산업의 표준을 결정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이 치열한 경쟁은 우리에게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서비스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고 기술 혁신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겁니다. 우리는 더 저렴하고 더 빠른 위성 인터넷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늘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삼국지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만 개의 인공위성이 우리 머리 위를 빽빽하게 뒤덮는 시대.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 화려한 기술 경쟁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스타링크의 2가지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데이터 주권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어떻게 영웅적인 역할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딱 하나만 비틀어 보면 소름 돋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접속을 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전쟁 중에 머스크가 크림반도 지역의 스타링크 접속을 차단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결정 하나가 한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 나아가 전쟁의 승패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인 통신망을 특정 국가도 아닌 한 명의 개인이 통제하는 세상. 이건 마치 전 세계의 모든 수도꼭지를 한 사람이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 물을 잠가버릴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보낸 데이터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한국 땅에 있는 데이터 센터, 즉 게이트웨이로 바로 갈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거쳐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만약 우리의 민감한 군사정보나 국가 기밀 데이터가 해외 서버를 경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통신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은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주권의 딜레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데이터처럼 보이지 않는 위협이 아니라 물리적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바로 우주 쓰레기 문제입니다. 밤하늘을 보면은 별들이 반짝이는 평화로운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지구상공은 거대한 공사장이자 교통규칙 하나 없는 무법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의 데이터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현재 추적 가능한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만 해도 5만 개가 넘습니다. 1cm 이상의 파편은 1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주 공간에서는 작은 나사못 하나가 시속 28,000km, 총알보다 7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닙니다. 이 작은 파편 하나가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에 부딪히면 그 파괴력은 수류탄 한 발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스타링크가 최종적으로 계획한 위성수는 무려 42,000개입니다. 아마존의 카이퍼가 3,000여 개, 중국 역시 13,000개 규모의 위성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성들이 수명을 다하거나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여기서 캐슬러 증후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1978년 나사의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가 경고한 이론인데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인공위성과 충돌해서 수백, 수천 개의 새로운 파편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파편들이 또 다른 위성들과 부딪혀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파편을 만들어내죠?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 연쇄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겁니다. 이 연쇄 충돌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지구 적외도는 수억 개의 파편으로 뒤덮인 거대한 지뢰밭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류는 더 이상 로켓을 쏘아 올릴 수도 우주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쓰레기 장벽에 갇혀 지구라는 행성에 영원히 고립되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실제로 2021년 러시아가 위성 요격 미사일 실험을 하는 바람에 수천 개의 파편이 발생했고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캐슬러 증후군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데이터 주권의 딜레마와 우주 쓰레기라는 거대한 위협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머스크와 베이조스가 하늘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압도적인 시장성과 수익성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원에는 바로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비용 혁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가진 진짜 경제적 혜자, 그 성공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스페이스X는 어떻게 우주로 가는 비용을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두 개의 강력한 엔진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켓 재사용 기술입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이해하려면 과거의 우주 발사 방식을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과거의 로켓은 말 그대로 일회용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기계 덩어리를 단 한 번 쏘아 올리고는 그대로 바다에 버렸던 겁니다. 이건 마치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5천억 원짜리 보잉 747 여객기를 쓰고는 도착하자마자 비행기를 폐기 처분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러니 우주로 1kg의 화물을 보내는 비용이 무려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이죠. 그런데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상식이 파괴되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로켓에 일단 추진체가 임무를 마친 뒤 지상으로 수직으로 착륙해서 다시 연료를 채우고 다음 발사에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이미 20회 이상 재사용에 성공한 로켓도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그 파괴력이 느껴지실 겁니다. 2만 달러에 육박하던 1kg당 발사 비용이 팰컨 9 덕분에 2,000달러 아래로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500만 원 하던 택배비가 25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닙니다. 우주 운송이라는 산업의 경제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켓 재사용의 위대함에만 주목하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비밀은 두 번째 엔진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위성 대량 생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택배 트럭이 저렴해져도 그 안에 싣는 물건 자체가 초고가의 명품이라면 전체 비용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통신 위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전통적인 통신 위성은 한 대를 만드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수공예품이었습니다. 마치 스위스의 장인이 만드는 최고급 시계처럼 말이죠. 한 번 쏘면은 최소 15년 이상 고장 없이 작동해야 했기 때문에 최고의 부품과 기술을 집약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한 대에 수천억 원을 호가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이 위성 제작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위성은 수공예품이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에 가깝습니다. 마치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췄던 것처럼 스페이스X는 표준화된 부품을 사용해 위성을 대량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의 위성 공장에서는 한 달에 최대 120개의 위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혁명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수직적 통합의 완성입니다. 스페이스X는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과 그 안에 실리는 위성을 모두 직접 만듭니다.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는 위성은 직접 만들지만 로켓은 다른 회사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원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둘째,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이미 6,000회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렸고 앞으로 4만 회 이상을 더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쏠수록 개당 생산 비용과 발사 비용은 계속해서 더 낮아지겠죠. 이건 다른 경쟁자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타링크의 비밀은 단순히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켓 재사용이라는 운송혁명과 위성 대량 생산이라는 제조혁명을 결합시키고 이를 수직적 통합과 규모의 경제라는 경제 원리로 묶어낸 것. 이것이 바로 스타링크 성공의 진짜 경제학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쩌면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로켓을 재사용하고 위성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는 이 모든 비용 혁명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스페이스 X가 그리는 진짜 미래는 바로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과 우주가 직접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시죠. 등산을 하다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망망대해에서 낚시를 하다가 조난을 당했을 때, 지금까진 통신이 두절되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스마트폰은 언제나 근처에 있는 지상의 기지국과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지상의 기지국이 아니라 저 하늘 위를 지나가는 인공위성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스타링크의 최종 목표, 다이렉트 투 셀, 줄여서 D2C 기술입니다. 거추장스러운 안테나도 공유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그대로 지구상 어디에서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인터넷을 쓰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이미 현실입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 스페이스 X는 미국의 TI 모바일, 일본의 KDDI 같은 대형 통신사와 손잡고 이 D2C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문자 메시지나 긴급 통화 같은 저속 데이터 서비스에 머물러 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은 전 세계 모든 통신 음영 지역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통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스타링크의 진짜 가치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통신 음영 지역을 없애는 것은 이 거대한 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첫 번째 물결일 뿐입니다. 진짜 거대한 파도는 바로 미래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첫째, 자율주행과 UAM, 즉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1초의 끊김도 1%의 통신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강원도 상골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 0.5초라도 통신이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5G 통신망만으로는 이 절대적인 연결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늘의 위성 네트워크가 지상망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궁극의 보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 센서가 달려 데이터를 주고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부표에서 해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마존 밀림의 나무에 달린 센서로 산불을 감시하고 시베리아의 송유관 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모든 곳에 기지국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수십억, 수백억 개의 센서를 하나로 묶어줄 거대한 그물망은 적에도 위성 네트워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미래 기술들, 즉 자율주행차, UAM, 그리고 초연결 IoT,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개념이 바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6G입니다. 6G 시대의 핵심은 지상통신과 위성통신이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끊김없이 연결되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스타링크는 지금 이 순간 6G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압도적인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스타링크는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땅에 묶여있던 인류의 통신 인프라를 하늘로 확장하고 차세대 모빌리티와 산업 인터넷의 기반이 될 새로운 고속도로를 우주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87,000원이라는 작은 숫자에서 출발해서 우주 산업의 거대한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딜레마, 그리고 미래 기술의 경제학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스페이스 X와 아마존, 워너비 버리는 하늘의 삼국지를 목격했고 데이터 주권과 우주 쓰레기라는 빛의 이면에 감춰진 그림자도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은 단순히 인터넷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인류의 통신 역사가 수십 년간 의존해왔던 땅의 법칙이 하늘의 법칙으로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20세기 초에 전국의 철도와 고속도로가 처음 깔리던 순간과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단순히 더 빠른 마차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물류혁명을 일으키고 도시의 지도를 바꾸고 전혀 새로운 산업들을 탄생시킬 인프라의 혁명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역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땅에 묶여있던 통신이라는 인프라가 이제 하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이고도 뜨거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스타링크가 이렇게 강력하다면 과연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같은 국내 통신사들은 결국 망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신시장의 주인 자리는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링크가 당장 빼앗으려는 건 통신 3사의 현재 매출이 아니라 통신의 역할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통신사는 땅 위에 기지국을 세우고 광케이블을 깔고 주파수를 관리하는 국가 기반 인프라 사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위성통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통신사는 더 이상 연결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앞으로 통신은 이렇게 바뀝니다. 도심에서는 지상망이 강하고 이외 산, 바다, 하늘, 재난, 국경 너머에서는 위성망이 기본값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둘이 단순 경쟁이 아니라 병렬 구조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통신사들은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방 수호입니다. 사실 한국은 스타링크에게 가장 어려운 시장입니다. 전 국토에 거미줄처럼 깔린 광케이블과 촘촘한 5G 기지국 덕분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싸고 빠른 인터넷을 쓰고 있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조차 빵빵 터지는 지상망을 위성이 단기간에 압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자 시장에서 통신 3사는 여전히 강력한 가성비의 선택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 수익원의 잠식에서 게임의 표정이 바뀝니다. 통신사들의 돈줄은 일반 고객도 있지만 기업 간 거래도 있습니다. 선박, 항공, 국가 재난망 같은 고수익 시장이죠. 지금까지 통신 3사가 사실상 장악해온 이 영역을 스타링크가 빠르게 파고들면 국내 통신사의 수익성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땅 위만 책임집니다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결국 통신사가 지상망을 아무리 잘 깔아도 고부가 가치 연결이 하늘로 이동하면 돈이 빠지는 구조가 생깁니다. 가장 무서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개업자로의 전락기입니다. 스타링크의 D2C 기술이 완성되어 전 세계 어디서나 스마트폰이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오면 우리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의 대리점에 가서 요금제를 가입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제조사 혹은 글로벌 플랫폼이 위성통신을 구독 서비스로 직접 판매하기 시작하면 국내 통신사는 고객 관계를 잃고 주파수 빌려주는 집주인 또는 민원 처리 대행업체처럼 위상이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고객이 바라보는 통신사의 얼굴이 더 이상 국내 3사가 아니라 빅테크의 로고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스타링크 때문에 한국 통신사가 내일 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10년 뒤 통신사는 국가 인프라의 핵심일 수도 있고 그냥 파이프를 깔아주는 하청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해외는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사들은 스타링크와 싸우기보다 손을 잡고 일본의 KDDI도 위성통신을 자사 망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미래는 독점이 아니라 통합 오케스트레이터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성통신을 외부 위협으로만 보고 규제 뒤에 숨어 시간을 끌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통신사는 고객을 잃는 게 아니라 산업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늘의 시대가 열렸을 때 땅에만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과 땅을 모두 잇는 새로운 통신의 주인이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건 스타링크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통신사들입니다.